70일 넘게 잠잠했던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며 로켓 강국의 위협이 실현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지금 일단 안보리가 개최가 되고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또 얼마나 강력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강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내쫓아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이거는 무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뭐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도 현재 니키 헬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난 2375호 유엔 제재 결의안 때도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뭐 노동자 고용 문제도 있고 무역 문제, 금융 문제, 그다음에 뭐 해상 봉사 문제도 지난번에 논의가 됐다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제기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는데 그냥은 중국에 들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또 한 번 말폭탄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결국에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수출입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90%를 중국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중국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이 제 역할을 좀 하면 예,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미중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숭타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 아무런 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베이징하고 평양 사이에 오가는 중국 국적기 에어차이나 그거 운항 중단했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신의주하고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라고 하는 그것도 수리를 이유로 그거 폐쇄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세 개의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 여기 또 네. 화성 15행을 쏘았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또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를 통해서 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뭔가 조치는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던 게 원유 공급 중단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송유관을 틀어 잠글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난번에 2375호를 예. 통과시킬 때도 원유를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정제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정제유도 200만 배럴, 30만 톤은 그래도 수입할 수 있게 그 물꼬를 터놨습니다. 예. 그래서 총 북한이 연간 평균적으로 100만 톤 정도의 석유류를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예. 지난 2375호 때문에 한 80만 톤 정도밖에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톤 정도가 수입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예. 이번에는 아마도 조금 더 제재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거는 바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예. 시진핑 주석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그럴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아마도 원유 공급 중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끝까지 그 원유 공급 중단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예. 아마 정제유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아마도 협상이 가능해서 조금 더 줄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미사일 관련 사진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는 화성 14형으로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화성 15형 어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화성 15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노동신문의 30장에 이제 사진이 공개가 돼서 화성 15형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화성 15형은 화성 14형의 개량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2단 로켓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쐈을 때 2단 로켓하고 지금의 2단 로켓, 소위 말하는 화성 15형의 2단 로켓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추진력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부분 자체가 화성 14형은 좀 뾰족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뭉텅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 14형보다는 15형이 길이가 좀 늘어났어요. 예.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성 14형이 이 14형을 실어 나를 때는 중국에서 제작된 그러니까 8축 체제의 바퀴가 예. 썼는데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9축 체제로 바뀌었고 이것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화성 15형이라고 얘기했지만 화성 14형의 개량된 버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그것이 2단 로켓이 핵심인데 그 로켓의 힘이 결국은 지난번에는 최고 고도가 3,700km를 올라갔지만 어제 쏜 것은 4,500km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지 않느냐 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화성 12형이고 가운데 보이는 게 화성 14형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북한이 얘기했던 화성 15형인데 뭐 아직 영상은 없어서 사진으로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쪽에요. 예. 지금 이제 화성 12형이든 14형이든 15형이든 엔진은 같은 것을 씁니다. 예. 뭐 3.18 혁명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그것을 이제 북한 말로는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일단 추진체의 엔진은 백두산 엔진이에요. 여기 이제 연료량만 조절을 하는데 화성 12형 같으면 단일체로 일단 추진체로 가는 거고요. 예. 화성 14형은 2단 추진체예요. 한 번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2단 추진체에서 훨씬 고체 멀리 갈 연료 수 있는 그렇죠. 예. 고체 연료를 해서 한 번 더 쏘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성 15형도 보는데 저게 이제 3단으로 혹시 나올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2단 추진체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15형의 사진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아니 뭐 10이든 14든 15든 다 비슷한 것 같고 뭐가 또 좀 더 멀리 가느냐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14형을 개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은 예. 새로운 엔진을 넣어서 개발하면 또 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예. 화성 15형으로 이제 명명한 것 같고 또 화성 15형으로 해야 이번에 북한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핵 무장력이 완성됐다. 예. 그걸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때 선포 안 하고 이제 와서 했느냐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아마 화성 15형으로 이제 명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이 뭉텅이었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 열을 이기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마찰을 열을 이길 수 있는 그 소재를 예.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뭉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거고 이번에 뭐 일본에서 이 다탄도 미사일이 아니냐 이렇게 소동을 벌였지만 예. 아직은 거기까지 기술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현재 1단 로켓을 쓰고 있는 백두산 엔진 자체가 구소련의 SS-18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 엔진만 온 게 아니고 SS-18 기술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 SS-18이 다탄두 엔진이거든요. 예.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도 일단은 입수는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미사일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다탄두 미사일을 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네. 머지않아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탄두가 왜 위험한 건가요? 더 자, 예. 우리가 미사일이 하나만 날라오면은 예. 뭐 사드나 무슨 페이트에서로 요격도 이제 시도를 하면은
확률이 한 90%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사드 같은 경우는 뭐 두 발 쏘면은 한 98%까지는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갑자기 뭐 3개 또는 10개로 분산돼서 날아오면은 예.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미사일이 탄도를 가지고 쭉 떨어지기 직전에 분류되는. 그렇죠. 직전에 분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현재 그래서 미국이 사드를 다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버전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빨리 안 되면은 북한이 먼저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네요, 그러면.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다탄도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그래도 성능이 좀 발전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요. 화성 12형을 실거리 사격을 했잖아요. 예. 8월 29일 날 실거리 사격을 한번 하고 9월 15일 날 실거리 사격을 해서 각각 홋카이도를 거쳐서 지금 동태평양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15일 거는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게 없는데 8월 29일 날 마지막 부분에 떨어질 때 영상이 하나 촬영이 된 게 있는데요. 예. 그 영상이 촬영됐을 때 마지막 떨어질 때 세 조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설들이 그때 나왔어요. 이제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파편이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얘기했던 것이 하나는 실탄이고 실제 나머지 두 개는 기만탄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 얘기한 거는 우리 김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탄두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이 나왔지만 예. 한미 정보 당국도 일본도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탄도가 되면 막을 방법은 지금 전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모두 다 다탄두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앞으로는 그렇게 갈 방향이지만, 제가 이제 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만일 다탄두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어제 대대적으로 얘기를 것 했을 같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 다탄두까지는 아직까지 못 갔는데 우리 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실장이 보셨을 때 이게 어제도 그렇고 뭐 김정은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신하자면 완성이 됐다 지금. 네, 근데 네. 완성이 됐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상 궤도로 뭐 사정 거리를 최대한 넓히진 않겠더라도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저번처럼 그렇게 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고각 발사를 한 거는 글쎄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예.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납득이 안 가는 게 정확하죠.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그래서 이 질문 나올까 봐서 제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자, 김정은 동지는 주어예요. 예. 김정은 동지는 바라바라 해놓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이렇게 이춘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김정은이가 한 얘기를 옮겼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대로 되려고 하면 어제는 화성 15형을 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로켓 강국이 됐고 이걸 보여주려면 화성 14형을 정상 각도로 쏘는 걸 보여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서두르고 있고 뭔가 좀 조급함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간취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고각 발사해놓고 예. 핵무력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자, 네. 이 사람들이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나라가 좁은 면도 있죠. 예.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게 위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 멀리 쐈을 경우는 미사일에 미사일에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예. 조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뭐 폭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멀리 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전파는 되네요. 직진하거든요. 그럼 예. 이 사람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점에 떨어졌는지도 일본 뉴스를 보거나 미국 뉴스를 봐야만 합니다. 이런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바로 동해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중간에 이제 뭐 P3C나 이렇게 띄워가지고 예. 그 비행기가 현재 그 전파를 중계를 해서 조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럴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배라도
뭐라도 이제 멀리 한 뭐 3,000km, 4,000km에다가 배를 띄워놓으면 되는데 그만한 배도 없습니다. 그만한 그 화물선도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만약에 다탄두를 근데 쐈다고 한다면 네. 일본에서 지금 처음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개로 분리가 됐다. 네, 일본 방위상이 그럼 얘기했죠. 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확인이 됐구나라고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탄수 얘기는 조금 뭐 적절치 않습니다. 만약이라고,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3,700km인가 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 3,000 예. 몇 킬로 쐈지 않습니까? 화성 12형 가지고 예. 9월 15일 날. 그때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 어디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그 뭐랄까 사거리를 전혀 북한이 보도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고각 발사한 건 전부 다 현재 고도가 얼마 같고 사거리가 얼마고 비행 시간이 얼마나 얘기했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르니까 보도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예. 일본과 전혀 보도를 미국- 못했어요. 일본과 미국이 어쩌다 하니까 그때 가서 자기들이 예. 그걸 확인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날 쏜 거는 그거는 이제 일본 홋카이도 넘어서 한 2,700km를 간 거고 예.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5일 날 화성 12형 쏜 거는 다시 이제 홋카이도 넘어서 3,700km 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쏜 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핵무력의 완성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보이지는 않는 거고 그걸 봐서 얘기해 주는 것은 한미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거나 일본에서 인공위성 통해 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 나중에 자기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 쏴야 그나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오네 이렇게 예. 생각할 텐데 어제 그 정도 고각 발사해 가지고는 이게 이래 가지고서 이걸 뭐 핵무력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말 정치적인 차원 말고는 다른 걸로는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중요하게 보완돼야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7월 28일 날 화성 14형을 쐈을 때는 그때는 뭐 미사일의 그 탄두의 마지막 순간까지 탄두의 내부 온도가 25도에서 45도를 유지했다. 완전히 정상이고 조종 안정성을 우리가 완전히 확보했었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은 지난번 화성 14형을 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벽히 우리가 실증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실사격을 해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시키는 예. 부분하고 이 고각 발사를 해서 이제 떨어진 거하고 물론 온도 차이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정상 발사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예.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대기권 진입하는 시간도 더 길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번에 미국의 그 CIA하고 뭐 미국 국방부 산하 예, 예. 이제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는 미국 쪽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했었고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도 7월 28일 날 쏜 직후에 국회 정보위에다 보고할 때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예. 보고를 했다가 27일 날, 요번에 17일 날 예. 다시 보고할 때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문제가 발생해서 못 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보고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벽히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상 각도로 12,000km, 13,000km를 쏴서 실증에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실장님, 지금 미국과 일본은 ICBM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ICBM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마 기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급이야? ICBM이야? ICBM급이야?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예, 보십니까? ICBM은 뭐 5,500km 이상 날아가는 거니까요. 예. 뭐 그것을 ICBM으로 표현을 하든 ICBM급으로 표현을 하든 완전한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ICBM급이 맞고요. 예. 지금 이렇게
고도로 봐서는 한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겁이라는 표현 빼고 ICBM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봤을 때 ICBM이라고 하는데 그 겁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예. 완성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겁이잖아요. 예. 이제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진입 기술 같은 것도 텔레미터 같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면 제일 앞부분에 탄두 부분이 제일 마지막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네. 여기에 텔레미터라고 하는 기계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자장비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풍압, 풍속,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 온도, 지금 떨어지는 각도 이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상 교신국하고 교신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 이걸 캡처하는 거예요. 이걸요. 한미정보당국에서. 이 정도 능력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를 한미정보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제 화성 14형을 쏴서 여기에 대해서 텔레미터를 통해 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북한이 제대로 분석해서 한 거는 그건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화성 15형이나 화성 14형이 그렇게 실거리 사격이 갔을 때 예. 정상 각도로 이게 텔레미터가 정말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술 가지고 10,000km, 13,000km 떨어진 곳에서 텔레미터가 보내지는 것을 여기서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인공위성도 없고 아무것도 예. 없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부근에 북한 선박이라도 그대 갖다 놔야 그나마 뭐 2원 중계든 3원 중계든 중계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거 다 찾아내는 거죠.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영상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고 예. 신호 정보도 있고 통신 정보도 있고 사람을 통한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종합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한미정보당국이 내리고 있는 이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뭐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완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이슈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